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엔 파티셔닝, 샤딩, 레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싱! 먼저 파티셔닝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이 파티셔닝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더 작은 크기의 테이블들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티셔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버티컬 파티셔닝이고 다른 하나는 호리젠탈 파티셔닝입니다. 먼저 이 버티컬 파티셔닝은 컬럼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나누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호리젠탈 파티셔닝은 로우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버티컬 파티셔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정규화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에 중복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설트나 업데이트 또 딜리트를 하게 될 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 테이블을 초기 테이블로 잡아서 BCNF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테이블을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테이블의 모습이었지만 이 카드 ID라는 애트리뷰트는 정규화를 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로 이동을 시켜줬고요. 이 employee name 같은 경우에도 정규화를 통해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로 애트리뷰트를 이동을 시켰고 뱅크 네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로 이동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였던 테이블이 컬럼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규화가 수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4개의 테이블에 나누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웠던 이 정규화라는 과정도 버티컬 파티셔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버티컬 파티셔닝은 정규화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정규화 외에도 버티컬 파티셔닝은 여러 경우에서 수행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경우를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시판에 글을 쓰면 그 글이 테이블에 저장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게시글을 저장하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아티클의 ID, 타이틀, 작성자의 ID, 언제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조회수, 댓글수, 그리고 실제 그 게시글의 내용을 이렇게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서비스 상에서 어떻게 이 게시판이 동작을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이게 되겠죠. 게시글이 쭈주죽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게시글 중에서 하나 관심 있는 글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이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백엔드 상에서는 어떤 쿼리문이 존재할 거냐면 이런 쿼리문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쿼리문은 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게시글들을 읽어올 거예요. 여기서 특정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된 글일 수도 있고 어떤 한 명의 작성자가 작성한 게시글만 모아서 보고 싶은 경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글들을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올 텐데 지금 이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는 실제 그 게시글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지고 오는 데이터는 아이디에서 댓글 수까지 이 정보만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애트리뷰트를 명시를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테이블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하드디스크나 혹은 요즘 SSD를 많이 쓰니까 SSD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쿼리문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그 테이블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들을 일단은 다 읽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읽어올 때 얘만 바로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일단 그 로우 자체를 다 읽어와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데이터 전체를 일단 가지고 와서 이 애트리뷰트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서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컨텐트 있잖아요. 이 컨텐트는 사이즈가 클 거예요. 왜냐하면 작성자가 엄청 길게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 컨텐트가 차지하고 있는 이 데이터의 사이즈는 매우 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데이터는 컨텐트 데이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셀렉트 쿼리 문에서도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 실제 동작하는 방식 자체는 이 전체 데이터를 일단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읽어와서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애트리뷰트만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SD나 HDD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안 IO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 컨텐트까지도 일단 메모리에 올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쓰지 않는 데이터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IO에 불필요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웨어절에 인덱스가 잘 걸려 있다면 이때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풀 스캔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퍼포먼스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큰 데이터가 같은 테이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 버티컬 파티셔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컬럼을 기준으로 잘라서 얘만 따로 분리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아티클 테이블은 이 댓글 수까지만 저장을 하고요. 따로 이 컨텐트는 아티클 컨텐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 오려면 이제는 이렇게 나누어진 이 테이블에 대해서만 셀렉트 문을 수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무거운 컨텐트는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아티클에 대고 빠르게 셀렉트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게 되면 만약에 사용자가 이 게시글을 눌렀으면 이미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프론트엔드에서 저장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얘 테이블만 조회를 해서 이 관련 있는 컨텐트 정보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미 정규화가 되어 있는 테이블이라도 퍼포먼스를 위해서 버티컬 파티셔닝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고요. 그 외에도 버티컬 파티셔닝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에는 제한을 더 걸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 목적으로 버티컬 파티셔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애트리뷰트만 모아서 하나의 파티션으로 만들고 나머지 자주 사용되지 않는 애트리뷰트끼리 또 하나로 모아서 또 다른 파티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버티컬 파티셔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조인을 써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식으로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컬 파티셔닝을 배워봤어요. 컬럼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나누는 방식이 이 버티컬 파티셔닝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이번에는 호리젠털 파티셔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로우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나누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테이블의 스키마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까 버티컬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컬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파티셔닝을 하고 나면 테이블의 스키마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스키마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로우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subscription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은 지금 유튜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사용자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사용자가 그 여러 채널들을 구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구독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 아이디와 채널 아이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했는지 여부와 만약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면 현재 어떤 레벨인지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테이블이 이 subscription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테이블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최대치로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사용자 수가 얼마일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는 사용자 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채널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채널 수는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테이블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서브스크립션의 개수는 사용자 수 곱하기 채널 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가 모든 채널을 구독하면 이 서브스크립션 테이블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로우 수는 n 곱하기 m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이고 채널 수가 1000개라면 그러면 이때 이 서브스크립션 테이블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로우 수는 n 곱하기 m이니까 100만 곱하기 1000을 하면 이렇게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최대치로 10억 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테이블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테이블에 걸려있는 인덱스의 크기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최대치로 10억 개라고 했는데 사용자 수가 계속 늘면 늘수록 이 최대치도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채널 수도 계속 늘어나면 또 이 최대치는 또 계속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이블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테이블에 걸려있는 인덱스 자체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에 읽기나 쓰기가 있을 때마다 인덱스에 처리되는 시간 또한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테이블의 크기가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은 이 인덱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들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말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인덱스를 타고 조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인덱스를 서치하게 되는 그 숫자 또한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당장 체감은 못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그 서치 시간 자체는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쓰기를 할 때에도 지금 이 인덱스는 비트리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 쓰기를 한다는 것은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때마다 이 비트리가 계속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데이터가 많으면 그만큼 비트리의 규모도 클 테니까 조정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리게 되겠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테이블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덱스의 크기도 커지고, 그러면 결국 테이블에 대고 조회를 하거나 혹은 쓰기를 할 때 그때 인덱스에 처리되는 시간 또한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는 언젠가는 체감이 돼서 조금 느려진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특히나 이렇게 규모가 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호리젠탈 파티셔닝입니다. 이 호리젠탈 파티셔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해쉬 기반으로 호리젠탈 파티셔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테이블이 있을 때 해쉬 펑션을 하나 마련을 합니다. 우리가 해쉬 맵을 배울 때 등장했던 그 해쉬 펑션과 동일한 그 개념의 해쉬 펑션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 해쉬 펑션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유저 아이디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은 뭐가 되냐? 아웃풋은 0 아니면 1이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저 아이디를 이 해쉬 펑션의 인풋으로 넣든지 간에 그 아웃풋은 0 아니면 1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쉬 펑션을 정의한 뒤에 이렇게 테이블 두 개를 만들어요. subscription 0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subscription 1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두 개의 스키마는 얘의 스키마와 동일하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AA 이 아이디를 가지는 이 유저를 여기에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웃풋을 봤더니 0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저 아이디는 이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제로니까요. 이 제로 테이블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손이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이 데이터를 또 어떤 테이블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손이라는 아이디를 이 해시 펑션에 넣어요. 얘는 아웃풋이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니와 관련된 데이터는 이 테이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은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시 펑션에 적용을 해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같은 유저는 항상 같은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한 테이블에 저장이 됐었지만 이제는 같은 스키마를 가지는 두 개의 테이블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사용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게 해쉬 펑션을 기반으로 한, 해쉬를 기반으로 한 호리젠탈 파티셔닝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두 개의 파티션, 즉 두 개의 테이블로 이렇게 나눴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더 많은 개수의 테이블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유저 아이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두 개의 테이블 중에 하나로 나누어져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저 아이디를 파티션 키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딩요가 구독한 채널들 정보를 모두 조회를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셀렉트 쿼리문을 작성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웨어절에 어떤 식으로 조건이 들어가냐면 이 유저 아이디가 딩요인 것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해시 펑션에 넣어서 나오는 값이 0일 테니까 이 테이블로 가서 여기서 한 번에 다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디가 1인 채널을 구독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모두 조회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채널 아이디가 1인 그 채널을 구독한 모든 사용자를 조회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셀렉트문을 써가지고 조회를 할 텐데 이 웨어절에 이번에는 채널 아이디로, 그러니까 이 채널 아이디로 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경우에는 지금 파티션 키는 유저 아이디라서 채널 아이디로 조회를 하게 되면 얘는 파티션 키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두 테이블에 대해서 모두 조회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파티션 키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될 패턴에 따라 파티션 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이렇게 테이블을 나눈 이점을 조금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시 펑션을 잘 정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호리젠털 파티셔닝에서도 해시를 기반으로 파티셔닝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해시 펑션을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호리젠털 파티셔닝에서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가 균등하게 여러 테이블에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파티셔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호리젠털 파티셔닝에서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해시 기반으로 호리젠털 파티셔닝을 하게 될 때는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냐면, 한번 파티션이 나눠지면, 그래서 한번 테이블이 나누어져서 그 테이블을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후에 파티션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 과정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있고 두 개의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0, 1이 아니라 0, 1, 2, 3 이렇게 4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일부는 2번과 3번 파티션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이 과정 자체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 기반으로 호리젠털 파티셔닝을 하려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테이블을 나누게 되면 그 이후에는 새롭게 다시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파티셔닝을 설계할 때 잘 계획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리젠털 파티셔닝은 로우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나누는 방식이고요.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살펴봤었던 해시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범위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은 각각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샤딩은 뭐냐? 샤딩은 앞에서 봤었던 호리젠털 파티셔닝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동작 자체는 호리젠털 파티셔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로우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샤딩을 하게 되면 나누어진 각 파티션, 나누어진 각 테이블들이 독립된 DB 서버에 저장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아까의 예를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0 테이블이 있고 서브스크립션 1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이 하나의 DB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얘는 호리젠털 파티셔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파티션들을 같은 DB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컴퓨터에서 모든 파티션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백엔드 서버로부터 요청이 밀려오면 그 요청이 이 테이블에 대한 요청이든 아니면 이 테이블에 대한 요청이든 결국은 이 DB 서버의 CPU와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이블을 서로 다른 DB 서버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백엔드 서버로부터 요청이 밀려올 때 만약에 이 테이블과 관련된 요청이라면 그 트래픽은 일로 빠지게 될 거고, 만약에 이 테이블과 관련된 요청이면 그 트래픽은 이쪽으로 가서 처리가 될 거라서 DB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동작하게끔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샤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샤딩은 각 파티션들을 서로 다른 DB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DB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큰 서비스,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테이블들,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그런 테이블에는 이런 식으로 샤딩을 써서 각 파티션마다 독립된 DB 서버를 할당을 하고, 그래서 그 트래픽을 분산시켜서 DB 서버의 부하를 낮추는 이런 방식을 샤딩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샤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 파티션 키를 샤드 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각 파티션을 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샤드 0가 되고 얘는 샤드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티션 키로 사용됐었던 이 유저 아이디는 이제는 파티션 키라고 불리기보다는 샤드 키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으로 레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플리케이션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얘는 이 DB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바 스프링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에서 이 DB 서버 쪽으로 리드 요청이나 라이트 요청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DB 서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테이블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용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DB 서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레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자,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DB 서버 하나를 더 만듭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라서 DB 서버 하나라고 했지만 꼭 하나일 필요가 없고 2개, 3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DB 서버 하나를 더 만들고 이 DB 서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 있는 이 DB 서버로부터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똑같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개의 DB 서버는 이제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백엔드 서버에서 여기에 라이트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도 새로운 데이터가 복사가 될 거고요. 만약에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 DB 서버에서도 삭제가 될 겁니다. 또 기존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업데이트가 적용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카피를 함으로써 싱크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카피를 하는지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 DB 서버가 있고 그 주 DB 서버로부터 계속 카피를 함으로써 똑같이 복사본을 유지하는 보조 서버가 있는 이 방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을 바로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을 부르는 호칭이 있거든요. 이 DB 서버와 이 DB 서버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라이머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리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저는 가장 많이 봤던 거는 마스터 아니면 프라이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서버는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얘는 슬레이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컨더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플리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이 슬레이브라는 용어 자체가 좀 구시대적인 용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 마스터도 그렇고 슬레이브도 그렇고 이렇게 한 쌍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한 쌍인데 그런데 이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불렀던 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쓰지 말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각각의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문서를 읽으실 때도 이제 이해가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해오는 이 서버는 이렇게 부르고 실제 리드와 라이트가 일어나는 이 서버는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얘 서버, 이 세컨더리 서버는 한 대만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여러 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레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만약에 이 서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창 지금 이 백엔드 서버에서 이 서버에 대고 리드 라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는 빠르게 이 백엔드 서버가 이 DB 서버에 대고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페일오버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페일오버를 함으로써 서비스에 최대한 타격이 없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장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계속해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성 혹은 이런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High Availability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고가용성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HA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레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면 이 HA를 보장할 수 있고요. 또 이 레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리드 라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리드가 많고 라이트는 적거든요. 이 리드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은 잘 처리를 해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로 몰려오는 리드 쿼리 중에 일부를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드 쿼리를 분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DB 서버가 받던 부하도 이쪽으로 일부가 나눠져서 그 부하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DB 서버가 받을 수 있는 트래픽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점이 있다. 이런 특징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하면 먼저 파티셔닝은 테이블을 목적에 따라 작은 테이블들로 나누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샤딩은 호리젠탈 파티셔닝으로 나누어진 테이블들을 각각의 DB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레플리케이션은 DB를 복제해서 여러 대의 DB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개념마다 특징들도 다르고 목적하는 바도 다 다르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슷한 용어들의 각각의 개념들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레플리케이션만 해도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 정말 잘 안 나와서 좀 영상을 찍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